얼굴 한번 봐야지. 그 사람이 좀 많이 놀아주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아이고, 오늘도 실내 들어온 게 좋네. 잘 계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요. 지금 8일 만에 만나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있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니까 일주일 만에 와서. 허기영 씨. 오늘이 이제 정책을 이제 분야별로 발표하는 첫날이네 이제. 그날 그때 현장 투어 실시할 때 처음으로 이제 위도를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풍랑주의보가 있어가지고 배가 나가지를 못해서 격포 쪽에서 이제 어촌계 분들하고 간다고 했고 그리고 저기 개화도 갔더니 개화도는 아주 애매한 곳이겠더만 이제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막 애매하게 막 이렇게 좀 꼬여있는 그런 상태더라고. 옛날처럼 고기잡이도 제대로 어로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농지도 마땅히 없어가지고 개화도 가니까 상당히 그 주민들의 그런 애로라든지 그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이를테면은 새만금에 이렇게 드러난 땅이라도 경작이라도 우선 하게 해주면 어떠냐 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분들은 또 해수유통 주장이 강하대요. 아마 어로를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해수유통을 해서 어로행위를 좀 하게 해주면 어떠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마 정부에서도 당장에 지금 개발을 안 하더라도 경작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그 용도를 갖다가 폐지해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는 좀 보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쉽게 그 생각은지는 못 얻고서 여러 가지 아마 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비어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막 채우기에 급급해서 경작을 허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을 사니까 김제 가니까 저기 성덕면에 남포 들녘마을 정보화마을이 있대요. 남포 들녘 정보화마을. 거기 가니까 그 센터비스도 건물도 있고 또 이렇게 한옥으로 집도 지어가지고 그 체험 관광객들 체험으로 오는 분들한테 숙식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서 좀 잤어요. 거기서 외풍이 조금 이때 그래도 한옥으로 잘 지었는데도 외풍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만나본 우리 농업인들은 그래도 얼굴 표정들이 밝고 좀 넉넉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제가 막 오히려 마음이 좀 놓일 정도로 상당히 넉넉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덕마을 쪽에 그 남포 들녘마을 같은 데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AI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뭐 살처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선 응급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육 환경을 닭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사육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어떠냐. 너무 이게 밀식해서 많이 키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데다 왕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 충분하게 볏짚이라든지를 깔아주면은 건강하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설령 그런 AI 균이 와도 이겨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오리나 닭 등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축산 부문에 있어서의 그 어떤 축사 시설 어떤 현대화 그래서 그 어떤 가축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은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와 있고. 사실 현대화는 좀 지원금이 내려와서 힘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도 이제 축사시설 현대화를 기왕에 할 때 특히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그 들녘 한 가운데로 끄집어내서 기왕에 축사를 새로 짓는다면은 그래서 순환 복합영농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농업 대책을 할 때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그런 대책들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군산 쪽에 갔더니 역시 그 GM 코리아 카몬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불안해하고 거기 협력업체를 한번 들렸었어요. 그 협력업체 거기에 자동차의 어떤 기본 프레임을 공급해주는 협력업체를 들렸었는데 상당히 우려가 심하더라고. 거기 새로운 지금 차 배정도 새로운 모델 배정도 안 된다는 이 군산 공장이. 그래서 이게 노사 문제를 슬기롭게 이것을 풀어내줘야 GM 코리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 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잠은 거시기 늦었습니다. 저 보호당이라고 그 근대 역사박물관 옆에 일본식 집을 재현해 놓은 그런 집에 졌는데 좀 기분은 좀 약간 묘하더라고. 일본식 집에 가서 잘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한옥에서 잘 때는 외풍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저녁에 약간 춥기도 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보호당은 일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전부 구조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특히 바닥에 다다미까지 이렇게 다 깔렸는데 편안하기는 그 집이 더 편안한데 잠자는 측면에서 편안하지. 그래서 역시 그 한옥보다는 그 일본식의 근대화가 조금 우리보다 먼저 됐던 모양이죠. 근대화가 과거에. 그래서 거기서 자고 그 후로 여기 전주로 넘어와 가지고는 전주에서 이제 몇 군데 여기 그 남부시장보다도 남부시장 옆에 특남문 상인회 거기 들려가지고 좀 간담회를 갔고 한옥마을에 가서 잘 나오더니 어떻게 배를 눌러도 문이 잘 안 열려서 그냥 집에 가서 잤어요. 저는 집에. 원래는 한옥마을에서 자려다가 집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잤는데 이제 이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 또 우리가 찾아간 곳에서의 현장에서의 예로 문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공통점들이 여성 대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제대로 좀 일어나는 곳이가 되려면 이 여성 대책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제가 사실은 오늘 전국에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차가 정비를 맡겨가지고 집사람 차를 타고 가는데 집사람 차가 굉장히 불편하대. 이거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꼼짝 못하고 지내는데 내 차보다 집사람 차가 형편이 없더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여기까지 좀 불편하게 오긴 하는데 어떤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발언권이나 입김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졌고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 박정민 기자 빼놓고는 지금 남성들 집에 가면은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드물죠. 이렇게 눈 지켜뜨거나 그러면 뭐 여성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성 정책이 남성들 가정에서 보면은 확실히 여성의 그 발언권이나 여성의 그 실질적인 권력 이게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렇죠, 박정민 기자. 이제 와서 병행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병행을.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고 또 이렇게 분야마다 보면은 여성의 어떤 조직에 대한 진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고 거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여성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출이 되는데 의외로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 같은 거가 활발해지긴 했는데 밖에서의 그 여성들의 그 활동이나 이런 게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특히 일자리 문제도 이제 우리가 뭐 청년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해주면은 그 여성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은 여성한테는 잘 일자리를 안 주려고 그래요. 보면은 어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정규직 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들한테 안 주려고 그러고
또 IMF 이후에 그 비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대부분 그 비정규직의 많은 비중을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출산이라든지 육아 과정에서 어떤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출산과 그 보육 이런 문제가 잘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여성들의 경력 단절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성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 전주가 어찌 보면 참 불명예스럽게도 그 여성 안전 측면에서는 여성 폭력 그 1위를 차지했더라고. 뒤에 어디 자료가 있죠. 아마 2012년에 대검찰청에서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전주가 63.6%로 전국에서 1위를 했더라고. 전국 평균이 41.9%인데. 그래서 통계가 잘못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우리 전북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 발전해서 좀 주저가 있으면서도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측면에서도 전국 평균에도 좀 못 미치고 또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 분담률 측면도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고 또 여성 공무원들 비중 보면은 평균은 좀 웃도는데 평균이 한 30%인데 전북이 한 31% 이렇게 도는데 사무관급 비율, 사무관급 이상에서의 비율을 보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9.9%인데 우리 전북이 한 7.3%.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오히려 평균보다 좀 높은데 사무관 비중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안전한 문제라든지 편안한 출산과 육아 지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러는 여성을 위한 지원 시책들은 이제 방향은 좀 잡았어요. 이제 어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센터 같은 걸 구축해서 연결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가다듬어 나갈 계획이고요. 두 가지 이제 제가 직접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내가 도지사가 된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남성과 여성이 절반 50대 50을 차지하는 사회가 되어 있고 아마 실제 여성 인구가 아마 남성 인구보다 좀 많을 겁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지사를 제가 되면 남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지사가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는데 행정부지사든 정무부지사든 부지사 중에서 한 명은 여성부지사를 채용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성의 대표성 그것을 공적인 부분에서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좀 3분의 1밖에 안 되죠. 부지사 2명에 도지사 1명인데 도지사야 이제 선거에서 결정되니까 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부지사를 임명할 때 행정이든 정부든 여성을 한 분을 꼭 모셔서 그 여성의 어떤 공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물론 아직 간부공무원의 비중을 보면은 부지사 1명을 두는 것이 간부공무원 전체 비중에서는 안 맞다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상징적으로 또 의지의 표현으로 여성 부지사를 두면은 앞으로 양성 평등,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 또 진출된 사회나 조직에서의 응당한 대접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부지사는 반드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일자리 문제가 결국은 여성 문제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성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잘 차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성에 비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처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를 해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하면서도 여성 경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서 여성의 대표성도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살려서
경제 정책도 활성화도 이렇게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여성 경제 전문가를 좀 그 공직의 개방형으로 또 임명을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 하고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요. 근데 아주 적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분야별로 공약을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정책을 들고 나온 건 아주 적절하죠? 왜냐하면 절반인 여성을 향해서 어떤 고민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제가 취임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은 잘 된 거지. 특히 박정미 기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죠. 네, 좀 아쉬운 건 그 부단체장 인사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좀 그 부단체장 인사를 많이 활성화를 좀 시켜서 그렇게 해서 좀 여성들을 키워나가는 방식도 어디 좀. 이것이 부단체장 시군, 네. 부시장, 부군수.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도지사가 시군 인사의 개입을 뜻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시장 군수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군수 시장 시키겠다 하면은 그렇게 허락을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임명권이 부군수 부시장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 공무원이거든요. 그 해당 자치단체 소속. 그래서 나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시군에서 알아서 허락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가 꼭 권장을 할게요. 가급적이면은 저 부군수나 부시장도 여성 중에서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협력을 더 해나가는 식으로. 제가 그 부분 하나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기계적으로 여성을 꼭 그 부지사를 해야 된다는 그 상징성만 내세우다 보면 이게 자칫 전시행동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진수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직원들, 여성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서 인사에 차별을 안 받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특정한 사람을 갖다 자질과 경력 같은 거 물론 따지시겠지만은 굳이 하다 보면은 안 맞는데도 그냥 함량이 안 맞는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저는 임명을 무슨 막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하나 그 상징적이고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이니까 물론 뭐 밑에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계장급에 있어서 여성들을 합당하게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과장, 국장의 인사를 할 때도 최대한으로 그 범위 내에서 여성들을 더 발굴하고 발탁해 나가는 노력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초적인 분야에서. 그러고 이제 아까 같이 부지사를 제가 꼭 전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온다 의미는 아니고 행정이나 그것이 행정이나 그 뭡니까 정무 중에서 한 분을 여성으로 오겠다라는 의미고 저는 우리 부지사 인사교류가 지금은 이제 옛날 내무부 지금 안전행정부까지 바뀌었는데 거기 오고 인사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의문이에요. 나는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인데 중앙부처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와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자치시대에 아주 좁은 안목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왜 안행부 공무원하고만 그 부지사, 행정부지사 인사교류를 하는 거냐. 이것은 뭐냐면 힘있는 장악해서 가져가는 거거든. 그거 안행부가 인사권이 있으니까 안행부 공무원을 추천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여성 문제하고도 좀 벗어나는 문제인데 꼭 안전행정부만을 한정해서 부지사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전 부처적에서 봐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이 중요한 농림부에서 공무원을 모셔다가 부지사를 삼기도 하고 만약에 문화예술이 중요하고 문화관광이 중요하면 문관부에서 모셔다가 부지사를 삼기도 하고 막 뭐 토목 건설이 중요하겠다라고 싶으면은 뭐 건설 그 국토해양부에서 공무원을 모셔다가 부지사를 삼기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중앙의 부처 풀을 넓히다 보면은 여성 공무원들 지금 2급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부처 상대하다 보면은 중앙부처에서는 여성 국장들 즐비해요. 사실은 뭐 남성보다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윤진수희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뽑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윤진수희 말고도 훨씬 윤진수희보다 훨씬 훌륭하게 실수 안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떤 행정에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그 인재풀은 그래도 있다. 꼭 전북 사람이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래도 애양심도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 전북 출신 중에서 더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그 부지사 자리를 꼭 전북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냐. 과거에 아마 유정문 이사님 계실 때 이성열 한번 행정부지사님이 저 경남 마산 출신에 온 적이 있죠. 좀 약간 열린 마음은 가질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도 우리 전북 사람들이 많이 홀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도 인사 때라도 우리 지역 출신들을 갖다가 그래도 가점을 좀 더 가산점을 주어서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굳이 꼭 전북 출신만을 여기 부지사로 삼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처 만약에 부지사나 공무원을 교류하는 부처도 다변하고 우리 김한주 지사님도 아마 성신상 농림국장을 농림수산부에서 모셔왔죠. 뭐 그런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꼭 맨날 인사교류하면은 과거 내무부, 현재 안행부하고만 교류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불식을 시켜야 한다. 나는 옛날부터 일본의 경우 보면은 전부처에서 나가거든요.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일본의 경우 보면 자치성에서만 나가는 경우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왜 그냥 많은 우리 앞으로 시도지사들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행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안행부야 당연히 자기 식솔들 팔아먹으려고 그 생각을 갖겠지만은 좀 더 능동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유성현만 빼면 정말 있는 톱까지 갈 수 있는 자료 같아요. 유성열을 빼한다. 네, 그럼 있는 톱까지 고생하셨고요. 예. 그 아까 여성 단절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력 단절, 네, 보육 시설. 더더욱이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맞벌이를 해야만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그 전라북도 고용 동향에 보니까 농미법 이쪽 그다음에 자영업 보면은 그 2012년 대비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보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성들 고용하고 또 단절, 경력 단절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아마 기재부에서 그 발표를 하던데 그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채우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평가시 가점을 두어가지고 더 유도를 하겠다라고 기재부에서도 어제 그 발표를 하더라고. 그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경력 단절 여성들 채용을 좀 장려하고 관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우리 도에서 이제 도산하 어떤 기관이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좀 해나가야 할 거예요. 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주면서. 네, 지금 부서자료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뭐 그걸 우리가 너무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같이 출산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라든지 또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 공공보육 시설 분담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좀 더 책임성 있게 그걸 높여가지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은 바로 또 출산 후에 직업을 갖는데도 직장으로 복귀하는데도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육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지금 평균 이하더라고 전국 평균 이하더라고요. 보육에 대한 우리 현재 기본 인프라라는 지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면은 간접적으로 출산 후에 어떤 보육 부담에서 벗어나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는 좀 끌어올려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이제 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같으면은 아까 기재부가 자기들 평가에다가 경력 단절 많이 채용해주면은 더 평가에다 가점 주어서 공공기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듯이 또 우리 도에서 좀 관여를 할 수 있고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도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좀 가점을 둔다든지
남성들이 좀 불만이 많이 나 맨날 그 여성부지사 채우더라고. 여기 자료 보면 직장 어린이집 정통당 2% 정도 0.3%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우리 도청에서도 우리 직장 어린이집 보시세요 없는데 도청에도 지금 현재 없나요? 없죠. 그래도. 네, 없는데 혹시 뭐 생각 바꾸시나요? 근데 앞장서야 할 도나 시군에서 없다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없다면 저는 그것은 잘 몰랐는데 우리 도청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없는지 모르는데 그건 앞장서서 설치를 해야죠. 근데 그게 예전에도 하려다가 예. 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막 와서 막 집회하고 막 한마디로 반발을 하는 바람에 무산됐거든요. 이제 또 많이 하신다고 하면 또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하시나요? 법에 의해서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에 의해서도. 법에 의해서도 의무사항이에요, 사실. 공공기관들이 그 어린이집 설치하는 문제는.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절을 해내야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립, 뭐, 이 지금 그 보육, 그 다음에 유치원 부분이 나오면은 지금 사립에서는 상당히 반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도교육청에서 그것은 해줘야 할 일이지,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매입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자꾸 그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걸 추진해버리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립에서 이제 책임성이라든지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자꾸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문을 닫든지 뭐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공공 여기다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그 교육청에서 거기다 신설 새로 짓지 말고 기존 그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예, 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좀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막 공립만 늘리면 민간들은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그거는 안 되고 뭔가 그 사람들의 그 재산권이라든지 기득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일이고 그 도에서 그걸 하는 것을 와서 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은 되는지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의제기는 우리가 존중을 하고 가더라도 그러지 않으면은 서로 그 사람들한테 다른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지원책을 찾으면서라도 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또 해가는 것이适当한 태도죠. 저희들이 이렇게 쭉 구전을 지켜보다 보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조정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등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필요한데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민간에서 그걸 이제 막고 나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뿐만이 아니고 무슨 화장장 상황이라든가 맨날 물 분쟁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도가 권한이 없거든요. 구정을 해서 나서면 시군 자치단체가 절대 말 안 듣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보관 같은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원래 뭐 사실은 저는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실권을 다 쥐고 있고 구청장들은 저기 관리기관이고 보조기관 비슷하게 지금 법적인 지위야 자치단체장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도 경우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거고 도지사는 좀 그 시장 군수 위에 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도 경우에는 시군이 기본이고 중심이고 도라는 것은 좀 2차적인 기관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지사라든지 도의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해야 되겠더라고. 사실은 저도 시장을 해봤지만은 그 시장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대장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있지. 도지사가 좀 뭐라고 하면 도지사 좀 그냥 그 존중해주고 애무상 그럴 뿐이고 또 도에서 약간의 이제 또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주니까 도하고 뭐 잘못 보이면은 또 좀 손해니까 또 약간 따라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라 기본은 사실은 시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도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가 나가야 할 큰 방향이라든지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그 방향으로 시군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고 이제 권장해나가는 유도해주고 권장해나가는 이런 역할이고 이제 어떻든 그런 과정에서 시군 간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있을 때
이걸 효과적으로 개입해서 이 조정이 되는 그런 역할들인데 좀 도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좀 미흡해요 사실은. 도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수단이라는 것이 돈인데 도지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좀 부족해서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으면은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사실은.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좀 양보를 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인데 그러나 결국 도의 본연의 기능이 어떤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도의 미래 비전대로 끌어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어도 각별한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자기 본연의 역할이 뭐다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옥정호 상수원보 결정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많이 기억했죠. 그때 내가 도에 그때 국장할 때 여기 아마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국승록 시장의 문제는 몽둥이를 들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때 기자간담회 와가지고 얘기했더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시장군수가 동의서를 써야 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지역 시군이. 근데 임실군수는 그때 그래도 동의서를 그때 쓰고 좀 임실에서도 약간 좀 시끄러운 일은 있었지만 정읍 시장이 더군다나 물을 먹는 시장인데 그때 동의서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국승록 시장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는 뭐 회초리를 든다라고 그랬던가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 이제 국장이 그랬더니 그때 국승록 시장이 이 새끼가 말이야 저 내무부 가서 뭐 어떤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 일개 젊은 국장님이 민설 시장 몽둥이를 든다라고 회초리를 든다라고 했다고 막 투덜투덜 해가지고 막 부지사한테 항의 오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주우철 부지사 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을 잘 막 욱박질러야 또 겨우 듣기도.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그때 취했던 조치가 이제 유종근 지사 모시고 이럴 텐데 정읍에 대해서 좋은 것은 전부 끊어버리고 나쁜 것은 몽땅 밀어주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유종근 지사님한테 이건 환경보건국 힘만 가지고는 정읍시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모든 국에게다 다 지시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몽땅 끊어버리고 나쁜 것은 몽땅 정읍에다 몰아주어가지고 시장이 손을 들게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아주 막 강제적으로 했어요. 그때 정읍시 설득은. 그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시군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은. 그래가지고 자금 배정까지 안 해준다니까. 그 당시 예산 배정도 안 해주고 자금도 안 내려주고 딱 끊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을 들더라고요. 손을 들었는데 근데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서로 잘 지켜보니까 그런 게 많이 서로 잘 대화를 해서 잘 풀어갔어야 하는데 언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해당 시장군수의 동의는 필요한데 정작 임실은 이미 동의를 했는데 물을 더 많이 먹는 정읍시에서 동의를 안 하니까 답답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권을 발동한 건데 가급적이면 시군 조정해 나가면서 그런 일들은 없애야죠. 많이들 발생을 하고 그게 또 앞으로도 개연성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잘 조정하시는 분들 그 실력이 아니면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 놓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는 것보다 나중에 운영해가는 부분이 중요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시군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군과 도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은 주민과 행정관의 관계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갈등이나 분쟁의 문제는 주민과 어떤 행정 당국과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 불신의 문제예요. 결국 행정이나 당국에 대한 뿌리 깊은 주민, 시민들,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것도 지금 항공대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사무사단과 함께 항공대 문제가 다시 거론돼서 처음부터 협상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이제 와서 그 항공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판인데 처음에는 뭐 항공대 문제는 싹 빼고 사무사단 이전만 가지고 쭉 오다가 이 항공대가 들어오네 하니까 이거 뭐야 처음에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합의가 잘 지금 나랑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그거 지정해놓고 나면은 뭐 지원해준다라고 하는데 뭔 지원은 뭐 지원이 과연 저 사람들이 맨날 우리 돌려먹기만 했지 지정 끝나고 나면은 지정해줄까. 그래서 제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10년치 지원액을 미리 다 모아가지고 내가 그때 기체를 해가지고 한 번에 지원을 해주고 대신 그
물용 아니 뭐더라 그 원수대금의 3% 지원해 주는 것을 도가 받아가지고 기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줬거든요.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서 원수대금의 3%씩 해서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서 그 부안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한다 하니까 이거 나중에 세월 가다 보면 안 지키고 못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제가 꾀를 낸 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10년치를 한 번에 돈을 다 모아서 도가 돈이 없으니까 기체를 내가지고 이 돈으로 지원사 마을 주민 기금으로 넣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수대금에서 오는 돈은 차차 이제 도가 갚아나가는 이런 방식을 그때 내가 유정문 지사 모시고 저 김명자 환경부 장관 시절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그런 방식으로 이 상수보험을 이제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부안댐은 데모 한 번 없이 그때 끝났어요. 내가 사정을 정도 했다니까. 주민들한테 가끔 그래도 도청 앞에 와서 한 두서너 번은 데모를 해줘야 유지사님이 유성님이가 어려운 일 한다는 걸 알지. 이게 데모도 안 해버리면 그냥 뭐 유성님이 고생한지도 지사님이 모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나와서 데모 좀 해달라 그래도 데모를 안 해요. 이게 그렇게 풀었던 배경은 뭐냐면은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식시키는 어떤 그 방책을 찾아내가지고 제시를 해주니까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뭐 조선시대 때 이래로 계속 억눌려 와서 살고 속어서 살고 뭐 뺏기고 착취당하고 살고 이렇게 이런 그 당국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 뿌리 깊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을 하면은 그런 갈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상수원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그 임시 옥정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그 조정 문제 놓고 임시에서 공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임시 주민들이 제일 지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 지정했을 때 왜 임시를 옥정원은 지정을 해놓고 똑같이 치수원으로 쓰는 정읍의 도원층은 왜 지정을 안 했냐. 그것은 다 하기로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 공고까지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옥정우 물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예. 저쪽 운암대 옛날 운암발전소 있는 데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도원천 한 4km 정도가 취수국 7호 취수국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거기를 지정을 못했죠. 지정하기로 했는데 결과 최종적으로 이제 한마디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정이 막 그 산회 지역 주민들 반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지정을 못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요량으로 못했죠. 이 물이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흘러가면서도 자연정화가 상당히 됩니다. 사실은 막 이렇게 급물살 타면서 막 포마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연정화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심어서 이렇게 하면은 정화 활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뭐 지정할 필요가 실익이 좀 적다. 그래서 거기 지정을 안 했던 것인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면만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형식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에요. 지금 현재 수면만 묶여 있지 그 수면 옆에 수면구역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옥정호 댐이 섬진댐이 아마 1960년도인가 언제 만들어지고 나서 99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그 들어설 만한 데는 막 다 들어서 있어.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들어설 만한 데는 뭐 이미 다 뭐 음식점 뭐 여러 가지 축사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어가지고 지정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수질 관리 대책을 차지하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그 수질을 더 이상 뭐 이렇게 잡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형식적인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왜 지정을 했냐면 이제 부안댐 문제가 있고 동화댐 문제가 있고 용담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을 한다라고 해놓고 거기를 못 오면서 부안댐, 동화댐, 용담댐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옥정호를 반쪽짜리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지정을 마무리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머지 댐들의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수질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상수원복역은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버리는 것이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저번에 뭐 용역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용역 결과들을 놓고 임실 주민들 의견 수렴도 좀 해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요새가 그 상수원 수도법 말고 하천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낚시금지구역. 그 옥정우는 낚시만 금지해놔도 그 수질 보존하는 데는 뭐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와 같이. 거기 사실은 수질 오염의 주범이 낚시요, 낚시. 떡밥 낚시로 오기 전에 떡밥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고기 잡고, 고기 잡은 것까지 거기서 뭐 매운탕도 끓여 먹고 아니면 저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그런 거 가지고 설거지하고 그 물에서. 그러니까 그 수질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제 수질은 안 좋은 데다가 그 악화가 된 건데, 난 낚시금지구역 정도만 해도 되지 않냐. 그러고 이제 나머지 자연 정화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제가 뭐 별도로 나온 문제들은 뭐 오늘 여기서는 뭐 제가 좀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도 그 용역 결과도 한번 더 보고 아마 천상 아마 결론은 그 7월달 도지사 취임 이후에 결론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청회 같은 거 이렇게 하지만은 민선 선거 전에 뭐 딱 결말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어쨌든 뭐, 예. 어쨌든 옥정호만 놓고 보면 그게 국민 권익위에 그게 뭡니까 권면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행정적으로 한국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도하게 지정이 됐다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하면서 조정 중인데, 그러니까 98년인가요? 99년.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옥정호 상수보호구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상당 기간 임실 지역에서는 과도한 지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죠. 근데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봐도. 그리고 이거 성폭력 전주 1위는 전주시장 책임입니까? 전북경찰청 책임입니까? 우리 시민들 전체, 도민들 전체 책임이죠. 뭐 그게 꼭 아니 여기 전주를 딱 집어내가지고 나와 있어가지고. 많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자료에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대도시가 전주다 보니까 그 자료가 들어갑니다. 이걸 자료 올 때 전주 같은 게 뭐 없대. 괜히 우리 쓸데없이 남자도 들어가 있어요. 남자로 적어요. 그런 대검찰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대도시에서 많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민당 이제 공천 기준이 이제 뭐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도지사야 이제 뭐 여기 유권자들이 많이 적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되지만 시장 군수 뭐 기초원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한 5분 정도 정견 발표하고 그냥 그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 땅에서 뭐 토론을 한다든지 공청을 해야 된다. 좀 그런 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개공천 하니까. 네? 교육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든 저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대로 결과물로서도 안신당에서 내보내는 사람보다는 자꾸 도덕적으로나 또 어떤 인물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든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이제 그동안 뭐 민주당이 개혁 방향으로 많이 떠들어오는 것이 그 아주 민주적이고 그 투명하고 또 성향적인 그런 어떤 공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해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마 잘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아마 결론을 낼 것인데, 이제 근데 이제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뭐 어제 심상정 의원도 그러던가요? 뭐 공천제 폐지가 개혁 방안은 아니지만 기왕에 공천제를 폐지할
하는 것이 대국민이 약속했다면 제도와 상관없이 무공천을 좀 선언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아직 그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만약에 공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못 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은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지의 표시로 그냥 우리는 공천을 안 하고 갈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죠.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상향적인 그런 공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또 그 결과물이 좋은 안신당이 내세우는 후보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참신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겠죠,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무공천 당 차원에서 그냥 상관없이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저도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는 우리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이번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해서 한번 맞붙어 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선호하는데, 근데 이제 어제도 나 서울에 가서 몇몇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핵심 당원들이 몇 명이 탈당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5,000명인가 상당히 많은 수가 탈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공천을 하면은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또 당 입장에서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 과제에 어떻든 아예 공천제가 폐지가 돼버리면은 좋지만, 그래서 폐지가 돼버리면은 좋지만 만만치가 않은 과제여서. 근데 지금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이제 결론을 보자고요. 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여성분지사로 끝내죠. 오늘은 여성분지사로 끝내고. 자,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일주일마다 찾아오니까 안 써줄 수도 없고 죽겠죠. 찾아왔는데 이렇게 자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주일마다 오는데 안 되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갈등 다르니까요. 이번 선거는 뭐 이 방에 있는 우리 언론인들, 기자분들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쭉 다니면서 보니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기다가 이 자기들 소속사를 이렇게 다뤄주는 서비스가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개선해 보세요. 소속사를 다 잘 먹고 너무 편해서. 잠깐 지원합니다. 일방적으로